합법과정문 벌써 18차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18차시니까 거의 한 달 딱 됐네요. 면접이 두려운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질문이 어려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질문은 뻔해요. 대답이 어렵지. 왜? 뻔하지 않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나운서가 왜 되려고 그러나? 존경하는 아나운서 누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가? 20년째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보통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프로를 얘기합니다. 열린 음악회를 좋아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거실에 앉아 TV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며 서로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정말 공영방송다운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의 최일선에서 열린 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온 가족이 소통하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습니다. 탈락! 여러분 지금 벌써 들으면서 이랬죠? 닭살입니다. 오글오글한 거예요. 실제로 그 프로를 보냔 말이죠. 그 면접관도 그 지망생이 열린 음악회를 안 보이는 걸 압니다. 왜냐? 주 시청층이 그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드라마 예능만 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보여요. 왜 거짓말 하냐는 겁니다. 내가 보는 방송의 저 진행자 대신 내가 하고 싶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야 뽑아주는 거지. 보지도 않으면서. 저는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는 방송의 저 진행자 대신 내가 하고 싶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야 뽑아주는 거지. 보지도 않으면서. 저는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현무 씨는 뭐 좋아하는 프로는 뭡니까? 저는 개그 콘서트를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아나운서 지망생이 개그 콘서트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들이 술렁술렁대요. 뭐냐? 이러기도 굉장히 멍청한 대답이에요. 왜냐? 개그 콘서트는 아나운서가 진행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을. 제가 막 공부를 하고 밤 10시에 도서관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어묵 파는 분이 자그마한 그 흑백 TV 같은 게 있어요. 지직지직 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어묵을 빼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어묵을 쓱쓱 빼면서. 너무너무 해맑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보시나 이렇게 보니까 개콘이에요. 정말 순간 나도 뭐가 됐든 간에 저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서 누군지 모를 저런 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 한 7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여러분들 공채로 신입을 뽑을 때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완전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냥 비위나 맞추고 이런 사람 뽑고 싶겠습니까? 그 제 얼굴 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런 정말 순백색의 영혼이 부르짖는 얘기를 하니까 3명이 웃었어요. 너무너무 해맑게 웃었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 개그 콘서트 CP였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뻔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튀지 마세요. 너무 튀면 튀어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나운서 시험 볼 때 가야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팅만 5분이 걸려. 잠깐만요. 뚱뚱뚱 튜닝하고. 뚱뚜둥뚱뚱뚱뚱 뚜두둥 KBS 한국방송 탈락!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게 아닌가. 코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매부리 코 아닌가. 깎을까. 내가 붙었잖아요. 저 지금 태어나서 제일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저는 매년 잘생겨집니다. 하도 바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제일 늙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 저기요, 잠깐만. 너무하네, 제작진이. 아니, 제 10년 전 사진을 보고 어우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게 아마 그 KBS 떨어지고 나서 공원에서 찍은 걸 거예요. KBS 시험 보는데요. 제가 KBS를 3수 만에 붙습니다.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카메라 테스트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KBS 필기시험 문제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KBS 수험번호 149번 전현무입니다. KBS 뉴스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1년을 준비했는데 2줄 읽고 끝났어. 2번을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떨어지고 KBS 게시판마다 돌아가면서 저주를 퍼붓죠. KBS 프로그램 한 10개 들어가가지고 시청자 게시판에 더럽게 재미없네. 폭파시켜버릴 거야. 이 KBS야! 그러면서. 오늘 나가볼 게 바로 이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하면 106페이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헌법과정문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면접. 뭐 이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뭐 다른 학교 혹은 다른 이 중에 뭐 회사 다니는 친구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면접이라는 자리를 미리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오늘 수업은 정말로 공감 가는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면접이라는 거, 면접이라는 어떤 절차, 유형, 평가, 이런 것들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뭐 면접을 봤는데 어땠대더라, 저땠대더라,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면접을 이렇게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더라, 너는 답할 수 있겠니, 뭐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텍스트나 단순히 그냥 내가 귀로만 듣는 얘기들은 조금 어디서 들었을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제스처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내가 얘기하는 이 전체의 상황을 진행해 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발표 연설과는 사실 내가 내 얘기를 했다, 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은 내가 내 얘기를 뭐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유사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발표와 연설을 하나로 묶고 면접을 하나로 묶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수업을 줌이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거나 이 차이와 지금처럼 강의를 촬영하는 거, 이 두 개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면접은 간단히 얘기하면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여러분들이 있고 면접관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나와 면접관 사이에 일정한 격식과 일정한 틀을 갖춘 대화를 진행한다는 거에서 앞서 나왔던 발표 연설과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중에게 흔히 연설이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발표와 연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대중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 한들 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답변해야 될 의무도 없고 사실 특히나 연설 같은 경우는 이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답변이 필요하지도 않죠. 발표 같은 것도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내가 발표를 하고 있는 중간에 대중들이 내 발표를 듣는 청중들이 끼어드는 경우보다 발표 마지막에 질문 있습니까? 뭐 궁금하신 점 있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대중에게 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대중이나 청중들은 그 기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발표나 연설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면접은 어때? 서로가 대화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표나 연설을 준비할 때와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에 죄송한데 좀 벗을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많은 수가 아마 늦어도 한 7, 8개월 뒤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대여섯 번까지도 면접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요.
작년에 저도 우리 학교에서 고3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면접 준비들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중간에 제가 뭐 언제 가르칠지 잘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면접을 준비했던 친구 영상 하나를 조금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면접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얘기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일단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 교과서 106페이지부터 108, 109, 110까지 나와 있는 이 면접에 준비하는 이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대학 입학 관련 면접이니까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뭐 누구는 예를 들면 저 학교가 뭐 한 2등급 초반이어야 갈 수 있는 학교인데 3등급, 4등급을 찍은 애가 붙었다. 그럼 이제 그 등급에서 나오지 않는 다양한 것을 판단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될 수 있을까? 등급으로는 2점대 초반이 커트였다고 쳤는데 4대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보고 야 4만 돼도 내가 면접 준비 잘하면 붙을 수 있구나. 혹은 자기소개서 잘 쓰면 붙을 수 있구나. 우리는 잘 된 것만 보죠. 성공한 케이스만 보죠. 와 유튜버들 저렇게 돈 많이 버니까 나도 저거 하면 떼돈 벌 수 있겠네. 야 연예인 돈 잘 번 쉽게 번다. 나도 연예인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냥 잘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4등급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지 못한 수많은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얘가 붙었던 이유는 이 등급으로 설명되지, 교과 등급으로 설명되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하게 존재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H모 대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등급은 사실 여기를 갈 수 있는 등급이 아니었어요. 딱 그냥 객관적인 그냥 숫자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었다? 사실은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떡하니 붙었죠.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니까 어머나 회장을 했네.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니까 와 협동조합이라는 걸 했구나. 야 거기에서 이사여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새로 하나 설립을 해보는 과정도 체험을 해봤구나.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구나.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느낀 게 뭐고 그 느낀 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할지가 분명하게 잘 나와 있구나. 야, 이 친구 괜찮네. 교과 등급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 친구에게 플러스 알파 요소로 작용을 해서 얘가 그 등급을 이기고 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거를 자신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환상을 깨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면접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면접으로 몇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환상을 깨세요. 대학교 입학,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어떻게 내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많은 것을 면접 평가로 뒤엎을 수 있다는 환상은 아직까지는 일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면접 평가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면접 평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면접이라는 것, 이 면접 평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마이너스만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내가 면접평가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유리한 게 뭘까를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면접이라는 거를 준비하기 시작한다면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일상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뭐?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 내가 말을 할 때 중간에 섞여 나오는 건 괜찮은데 내 모든 말과 표현이 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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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누가 쭉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귀에 확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죠. 제 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러면 나머지 얘기들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야? 앞에 그런 말들을 붙이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평소 말에서, 평소 표현에서 그런 거를 썼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된 면접평가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양한 제스처들. 그러니까 제스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뭐랄까 의도된 제스처가 아니라 앉아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손을 무릎에 넣고 계속 이런다든가. 별의별 친구 다 있어요. 막 긁어. 되게 웃기죠? 농담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죠? 되게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도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앉아가지고요. 좀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를 쓰다듬어. 이렇게 할 말 생각하고 막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해지니까는 자기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긁어요. 푹 긁고 막 이래요. 농담 같죠? 작년에 모의면접 준비하면서 실제 있었던 거예요. 코 파는 건 너무 많고 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먼저 내 스스로 찾아서 제거하는 습관을 기른 뒤에 플러스 되는 일들을 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항상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말 할 얘기 많은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등교를 하게 되면은 뭐 수업 시간 때 얘기하거나 개별 상담할 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볼 거는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에 나와 있는 면접 준비하기입니다. 자, 거기 위에 보시면은 면접을 준비하는 일종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면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 목적 파악하기, 면접 실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조사하기,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 준비하기. 자, 첫 번째 봅시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 목적 파악하기. 철저하게 이 면접이라는 파트는 우리는 이제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목적은 확실하죠. 나 붙여주세요. 우리가 면접을 보는 목적은 단 하나 그거밖에 없잖아. 저 좀 붙여주세요. 제발. 자, 두 번째는 면접 실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조사하는 겁니다. 어디겠어요? 대학교잖아, 말 그대로. 네, 땡땡 대학교. 그럼 우리가 이 대학교에 대해 조사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조사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뭐가 있어? 인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우리 대학교는 혹은 무슨 과가 있겠지. 뭐 학부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과에서는 혹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혹은 이러한 인재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야? 그거야. 뭐 많이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장미, 융합, 진취, 적극.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면접은 진짜 말하면요. 면접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뭔가 주체성을 띠고 이래저래 요래 얘기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것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면접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나 붙여주세요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대학교, 여기서 우리는 대학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내 독고다이로 살았어요 라는 것이 먹히겠어요? 아니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를 얘기하는 게 먹히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해야 되는데 예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들을 좀 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뭐가 있을까? 그 대학교에 가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나 기업체에 취업하게 될 때는 그 기업과 기업 정신 이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제 주변에 빡세게 흔히 말해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할 때 뭘 준비하냐? 설립자들의 리스트까지 분석을 해요. 1대가 누구고 2대가 누구고 3대가 누구고. 현재 그 회사는 어디 부지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막 꿰차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실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조사하는 거예요. 면접은 단순하게 내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보이는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 준비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조금 궤를 달리하는 기본 질문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냥 명칭을 만들게요. 한마디로 Who am I? Who are you?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니? 자기소개해보세요.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뭐예요? 학교 생활 중에 제일 감명 깊고 인상 깊고 본인한테 큰 어떤 변화를 주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너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은 무엇이었나요? 왜 너는 이 직업 혹은 이 과를 택하게 되었나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너의 꿈은 뭔가요? 다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쭉 리스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내용들을 정리해 두는 거죠. 물론 이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거는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유형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낫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뭐냐면은 보이죠? 여기다 씁시다. 1번 질문을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할 거 아니야. 답변을 저는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스크립트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두 번째, 중요 키워드들만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질문에서 답변해야 될 주요 내용은 요거고 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중요 키워드만 준비를 해놓고 머릿속으로 연결점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낫다? 라고 저는 얘기는 못해요. 왜? 각자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못해요. 아니, 이걸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준비해서 면접장 가면은 전 이거대로 못해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저는 예를 해요. 제가 지금 이 수업 준비할 때도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에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저 이 책이 거의 깨끗해요. 그럼 뭐 하냐? 제가 쭉 읽어보고 아하 지금 106페이지, 108, 109, 110이니까는 내가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자. 그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지금 보는 영상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지. 왜? 이거대로 어차피 안 하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해보는 게 좋은데요. 그럼 제 스타일을 어떻게 파악해요? 파악하라고 연습하는 거죠. 이거대로도 해보고 요거대로도 해보고 어떤 친구들은 이거대로 하면 불안해가지고 말이 전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준비할 때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준비를 해야 내가 그거를 최대한 내가 발표하는, 내가 면접하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이거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건 별로다 저는 얘기를 못해요. 비슷비슷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준비를 해둬라. 예상 질문들을.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 같은 경우 우리 1층 옆에 그 교무실 옆에 도서관 있죠. 거기에 그냥 한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삥 둘러서 서로 우리는 선생님들은 하라고도 안 시켰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면접 스터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이들 붙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 이 대학 입학 관련 면접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이걸로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혹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면접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그냥 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회사 이름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회사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 예를 들면 요즘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기업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사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 큰 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실 면접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런 큰 틀 말고 더 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학교의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면접장의 공기는요 정말 달라요. 작년에 모의 면접을 제가 한 몇 명이냐 작년에? 못해도 작년에 애들 중에 한 20, 30명은 했거든요. 이 교실에서 한 적도 있고 교무실에서 한 적도 있고 그냥 빈 교실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내 앞에서 그렇게 흔히 말해 깝치고 장난치고 혹은 내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 있고 뭐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친구들이 자 모의 면접이라는 말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안 보이겠지만은 문을 열고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내 앞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편하게 깝치던 애들이 모의 면접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이 실제 평가를 진행을 하니까 완전히 바짝 얼어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에 반도 얘기를 못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보통 한 명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보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준비했던 스크립트를 앞에다 놓고라 그랬어요. 너무 떨고 있으니까. 근데 그 스크립트가 안 보인대.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나는 그냥 막 쳐다보고만 장난질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친구도 아닌데
이 친구가 면접이라고 하니까는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못 마주치고 잠깐 보다가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면접 딱 끝나고 하는 말이 너무 떨렸대. 내 앞에서. 평소에 좀 떨렸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그 면접이라는 유형, 그 형태에 맞춘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 기억납니까? 그때 아이 컨택 하는 연습 키우라고? 면접에서 떠는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2명과 3명의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떨림이 덜한 거는 집단 면접이라고 해요. 한 4명이 앉아있고, 거기에 이제 1명씩 돌아가면서 질문해서 거기다 다 발표하는 거. 그러면은 4명이 앉아있으니까 시선이 분산되잖아.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안심을 한다.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덜 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저무튼 요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면접평가를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면접평가를 하면 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끼리 모의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뒤에 나오지만은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에 나오지만은 본인이 했던 면접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직접 보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거예요. 정말 못 봐줄걸요. 지금 제가 이 수업을 보고 있는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못 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떨고 얼어있는 장면을 거의 처음 볼 거니까. 초등학교 때 학예회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표정을 저렇게 하지? 내가 왜 눈동자가 왜 갈 곳을 입고 헤매고 있지? 작년에 되게 등치가 크고 되게 그냥 괜찮던 남자인데 면접장에 딱 앉으니까는 여기에서 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애도 있었어. 이미 그때 흰 티를 그냥 입고 왔었는데 이 흰 티 여기는 땀으로 다 범벅이 돼 있고 여기서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애가 있었어. 처음에 나보고 물이래. 근데 아니 계속 떨어져.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연습 많이 해라. 지금 여기에 뭐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 전략 수립하기, 면접을 치르고 평가하기, 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우선 이 면접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앞뒤로 들어가 있는 영상 그리고 제 면접 중간에 듣는 영상 같은 경우 기반은 특히 앞뒤에 붙어있는 영상은 회사 면접, 기업 면접 관련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대인 면접이 아니라 기업 면접을 얘기를 했냐. 큰 맥락의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 면접에 특화된 것들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면접은 나중에 조금 더 학교 우리 면접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전문적인 자리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저 사람이 면접관이 어떻게 궁금해하게끔 쓴 다음에 면접관들한테 질문을 이끌어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답을 빵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요. 우선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혹은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혹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럼 하나만 얘기합시다. 하나만. 우리 자기소개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소서라고 하잖아, 자소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소설이래요, 자소설. 있지도 않는 얘기 막 갖다 붙이고. 뻥을 어디까지 쳐야 되냐? 어디까지 구라를 쳐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사실 안 되는 건데 많이 봤을 거예요. 타짜. 제가 개인적으로 베스트 3 안에 꼽는 영화인데요. 타짜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단계인 구라. 첫 번째, 이 뻥을 어떻게 쳐야 되냐? 어설프게 치면 안 돼. 칠 거면 확실하게 치세요. 실제 면접 담당관들한테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의 말이 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쉽지는 않대. 근데 어설프게 치면 다 뽀록난대요. 왜? 저 사람이 말한 거에서 추가 질문 2-3개만 하면은 금방 뽀록난다고 해요. 왜? 혼이 안 담겨 있으니까. 두 번째, 뻥을 치려면은 이건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인데 완전한 창조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없던 일을 만들지 말라고요. 대신에 뭘 해라? 접붙이기를 해라. 뭔 말이냐? 접붙이기가 뭔 줄 알아요? 나뭇가지에다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나뭇가지를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실제 이 나뭇가지 말고 다른 나뭇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완전한 내가 실제 한 일이나 실제 한 생각이 제로이면 안 돼. 그러면은 아까 위에 첫 번째 얘기했던 어설프게 표현하기 때문에 2마디, 3마디 정도만 얘기해도 더 질문해도 금방 뽀록나요. 대신에 내가 한 일이 이 정도 됐을 때 여기에 이 정도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뻥치는 스킬. 제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90의 사실에다가 10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과 뻥의 비율이 9대1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90%만큼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어. 근데 거기에 살짝쿵 접붙이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무엇을 느껴서 무엇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까 했던 것처럼 10대 완전 10대 90이거나 빵대 100인 경우는 이 면접관들도 하도 많은 애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근데 얘네들은 사실 힘들어. 그리고 이 10%가 진짜 결정적인 게 아닌 이상 이거를 어떻게 파악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실제 사기치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거. 실제로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의 잡설,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답변 전략을 수립하고 면접을 치르고 평가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109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면접에 대한 기본 인트로덕션 정도로 소개를 하는 걸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책그리입니다. 면접은 지원자가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면접관은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심리학자가 무엇이 면접 합격 여부를 가르는지 알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의 취준생을 추적하여 취준생과 면접관을 만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과연 자질과 능력, 소위 말하는 스펙이 중요한 요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원자가 호감을 주었는가? 사람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뽑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호감 가는 사람을 뽑고 그 지원자가 더 자질있고 능력있다고 합리화합니다. 즉,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호감이 달라지고 합격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합니다. 면접 때 알면 좋을 행동심리학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점과 장점의 타이밍입니다. 듀크 대학의 심리학자인 고든과 존스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여자에게 녹음된 음성을 들려줍니다. 녹음 테이프에는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남자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자신이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았다는 약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약점 부분을 편집해서 2가지 버전의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의 초반에 약점 부분을 넣었고 다른 하나에는 이야기의 후반에 약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테이프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 뒤 남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어떤 실험 참여자가 더 높은 호감을 보였을까요? 약점을 먼저 들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점을 나중에 들은 사람일까요? 결과는 약점 부분을 먼저 들은 참여자가 더 높은 호감을 보였습니다. 약점을 처음부터 공개한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하여 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실험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약점을 먼저 노출한 변호사가 더 큰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강점은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요? 내 자랑거리, 내가 잘했던 것은 이야기의 끝부분에 말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강점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뒤에 강점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을 얘기한다며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약점은 먼저 말하고 장점은 뒤로 말하는 게 좋다입니다. 그렇다고 면접장에서 약점을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 결과에 동의는 하지만 약점을 말할 때에는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을 참고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프레이밍입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종종 면접관이 압박해옵니다. 압박 면접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몇 가지 사실을 매우 안 좋게 해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공이 직무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때로는 대외 활동이나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난하고, 때로는 부족한 학점, 영어 점수를 비난합니다. 면접관의 압박에 당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면접관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겁니다. 프레임이란 창틀을 뜻하며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관점 또는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은 그림이라 해도 싸구려 플라스틱 액자에 담겨 있으면 안 좋아 보이고 고급 금빛 액자에 담겨 있으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즉 어떤 틀 안에 있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리프레이밍이란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리프레이밍은 정치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의 세금 감면 대신 세금 구제라는 명칭을 쓴 미국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세금 구제라는 프레임 안에 있으면 세금이란 나쁜 것이 되고, 이런 세금을 줄이려는 공화당이 인도적이고 영웅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반면 세금 감면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자, 다시 면접으로 돌아옵시다. 면접관이 우리의 전공과 우리의 학점을 나쁘게 보는 것은 그냥 그 면접관의 개인적인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우리는 같은 사실을 리프레이밍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 직무와 맞지 않는다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보다 자신과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직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인사팀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잘 뽑고 기존 사람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든 결국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경험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하면 그 어떤 경험도 값진 것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껏 어떤 경험을 했든 그 경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 낮다면 공부하는 대신 당신이 했던 다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발견했고 해결했는지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든 도모임이 되었든 알바를 했던 경험이든 동아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았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불리한 스펙이나 경험에서도 어떻게 리프레이밍 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을 쌓지 않고 그저 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와 이번 두 번째의 결론을 합치면 다음과 같겠네요. 약점을 먼저 얘기하면서 리프레이밍 하자. 면접관과의 프레임 싸움에서 지지 말고 우리의 약점을 솔직하게 얘기한 뒤에 사실 그 약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리프레이밍 시키십시다. 세 번째, 침묵의 활용입니다. 면접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서 시간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추어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 시간 끌고 있구나 라고 면접관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는 대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5초가량 침묵한 뒤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면접관에게 30초 정도 생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오히려 할 말이 쭉 있으면서도 일부러 침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침묵은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침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발언권이 자신에게 넘어온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침묵을 섞어가면서 당신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30초 생각하고 말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하면서 스스로를 초조하게 만들지 말고 침묵을 활용하며 면접관의 집중을 이끌면서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앵커링입니다. 면접 때 긴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갖기에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긴장된 채로 면접장에 들어서면 안 되겠죠. 마인드 게임에서부터 진 것이니까요. 자신의 최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기분도 최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과 기분을 안정시키면서 최고가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앵커링이란 특정 행동과 언어에 특정 감정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삶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떠올리면서 가슴 명치에 손을 얹고 할 수 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이를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제로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 느꼈던 성취감, 열정, 고양감을 정말로 느끼면서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는 고양된 감정과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연결됩니다. 서로 고정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잘 되었다면 이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양된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어떤 선수는 음악을 듣고 어떤 선수는 자기만의 보호대를 차죠. 이런 걸 누군가는 징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앵커링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면서 혹은 같은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어떤 선수는 안정감을 갖고 어떤 선수는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감정이 안정감이 되었든 고양감이 되었든 미리 앵커링을 해두세요.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행동을 하면서 그때 그 감정을 이끌어 보세요. 마지막, 설명할 내용이 별로 많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것, 아이 컨택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 컨택이 중요한 건 알지만 왠지 막상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어딜 쳐다보아야 할지 모르겠고 눈을 보니 숨이 턱 막히기 때문이죠. 이때는 눈을 보지 말고 코 중간을 봅시다. 미간을 봐도 됩니다. 그리고 코 중간을 보는 것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좀 더 효과적인 아이 컨택을 해봅시다. 먼저 면접관의 한쪽 눈을 봅니다. 그렇게 아이 컨택을 계속하다가 자연스럽게 면접관의 다른 한쪽 눈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코를 보는 거죠. 역삼각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아이 컨택을 하기 쉽겠죠? 지금까지 면접 때 알면 좋을 행동심리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반에 스펙보다는 호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최소 스펙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면접관의 기대보다 스펙이 너무 낮게 되면 첫 인상부터 비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면접 보기 전에 서류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스펙이거나 비슷한 스펙일 때는 행동심리를 통해 우리는 남들보다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보이고 약점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최고의 자신을 보이면서 최종 합격까지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